안녕하세요. 반응이 뜨거워서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바이올로지에서 또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려고 하는 재료공학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용은 좀 어렵고요. 뒤로 갈수록 쉽습니다.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관심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전해주고 그로부터 우리는 많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 예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코 도마뱀입니다. 개코 도마뱀이라고 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도마뱀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벽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원리는 이 발바닥에 존재하는 나노 구조체가 그 도마뱀이 벽에 잘 달라붙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접착체도 만드는 것이 요즘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상용화된 제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제 박태환 수영 선수를 제가 사진을 따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어의 그 표면을 보면 상어 표면에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물 속에서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들로 인해서 수영복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다른 다양한 약들도 결국 바이올로지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재료가 왔고요. 푸른 곰팡이에서 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또 약도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문제. 자, 저는 조금 재료공학자로서 교육을 받고 재료공학자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 길을 보면 융합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석사 때 반도체 재료를 연구했어요. 석사 때.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석사학 연구를 할 때는 반도체 재료에서의 배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를 가가지고 반도체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바이올로지를 이용해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바이러스를 이용한 배터리를 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름을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죠? 바이러스를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때 연구를 했었고, 이때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저 학계에서 이제 제 연구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게 됐고, 이 분야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더 이제 꿈이 더 광대해져서 인공 단백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분자종이에 대한 연구를 그때 하게 됐고, 그래서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또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한 4년 전쯤에 서울대학교에 온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그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인류의 큰 문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 문제도 굉장히 극심한 것 같고 에너지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얼음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빙하의 북극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빙하마저도 점점 녹아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큰 문제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진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CO2의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CO2의 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아직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닥치지 못했지만 이것의 문제가 파장은 앞으로 후세대에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새로운 재료를 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초반에 드릴 교훈은 광합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광합성에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원자력을 제외하고 모든 에너지는 광합성의 결과물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석유도 그렇고요. 가스도 그렇고요. 옛날 광합성의 결과물들이 태양 깊은 곳에 축적된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자, 광합성은 인류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볼 수 있냐? 하루에 태양 에너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366와트 퍼 미터 제곱.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제 몸무게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 75kg입니다. 유머인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 봐서는 제가 재미없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웃어주십시오. 자, 75kg의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이와 같습니다. 7.33 메가주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의 텃밭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광합성 공간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광합성의 효율은 보시면 약 5%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 왔을 때 5%를 우리는 어떤 에너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m 제곱. 말이 되죠? 여러분들이 한 평에 텃밭이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광합성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먹고 그러면 하루 생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생활하기에는 이 한 평의 텃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광합성으로서 우리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런 광합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굴릴 수 있을까? 또는 이 광합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의 머리 위에 이런 식물들을, 제가 만화에서 이제 카툰을 뽑았습니다. 만화 머리 위에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광합성을 해서 이거를 심게 되면 우리 먹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 피부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빛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광합성을 기반으로 과연 자동차를 돌릴 수 있을까?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광합성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아실 텐데 광합성은 결국 식물이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를 먹어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산소를 내놓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다시요. 물을 먹고 CO2를 먹어서 에너지원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근원적인 인류의 문제를 담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와 카본 모두 우리 인류에게 또는 전 세계 또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모두 다 순환을 합니다. 나이트로젠도 지구 표면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고요. 자,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하버 공정을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독일에서 발견을 해서 질소를 순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소와 수소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 공정 자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로젠을 배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로젠을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CO2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본을 제대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에, 인류 과학사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광합성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카본은 계속 순환을 하는데 여러분들 몸 안에 세종대왕이 가졌던, 또 이순신 대왕이 가졌던 카본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4개에서 5개 정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본 중에, 여러분 몸 안에 카본 중에 4개에서 5개는 옛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가졌던 그 카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저는 이제 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물에서 그 해결책을 쳐보자. 물에서 광합성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자. 자, 물은 어떤 거냐? H2O죠. H2O를 만일 우리가 산소하고 수소로 만들 수가 있다면 H2O를 분리하면 H2가 나오고 O2가 나오죠. 그러면 그 수소를 기반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요. 간단한 지금 이제 과학 어떤 기구인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다가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집어넣게 되면 양극에서는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고 음극에서는 이렇게 수소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론적으로는 1.23V만 있으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려면 약 한 3V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광합성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CO2를 줄이는데도 원리에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근원적인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수소자동차의 시대가 지금 도래한다고 말들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수소자동차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소의 에너지를 물로부터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수소의 에너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메탄가스에서 CH4에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데, 필연적으로 CO2를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2의 발생 없이 물에서 수소를 만들다면 우리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론을 가지고 이제 오늘 광합성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광합성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와 물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죠. 복잡한 그림인데, 처음에 이런 시금치나 어떤 나뭇잎에서 이런 광합성을 일으키는 이 파트를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 이 파트가 이제 포토시스템 2라고 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이 파트가 포토시스템 1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포토시스템 2에서는 물이 산화돼서 이렇게 산소가 나오고요. 포토시스템 1에서는 화합물의 어떤 바이오 화합물의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극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과연 광합성에서는 CO2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과연 물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이제 저희 랩에서 학생들이 지금 다 같이 있는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광합성을 이용해서 물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음과 같이 약 20명이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겠냐면, 일부 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에서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얘랑 반도체 재료랑 결합을 해서 광합성이 수소를 만들지 못하는데, 식물에 있는 광합성은, 근데 저희는 이런 인공적으로 만든 단백질이랑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과 단백질을 결합을 해서 물에다가 빛만 쪼여주게 되면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 비스무스 바나데이시라고 하는 BiVO4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광합성은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광합성은 아까 말씀드린 포토시스템 1과 포토시스템 2가 있고, 전자가 포토시스템 2에서 1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를 하고요. 요거랑 똑같이 이제 모방을 하는데, 저희가 포토시스템 1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시금치에서 추출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모으고요, 붙이고요. 그다음에 포토시스템 2를 흉내내기 위해서 얘를 우리 비스무스 바나데이시라고 하는 반도체 재료를 디자인합니다. 쉽죠? 이게 융합이에요. 여기서 교훈을 보면 여기서 얻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중에서 요거를 대체해서 더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이디어였어요. 자, 그래서 기반으로 빛을 쪼여줬더니 여기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에너지 효율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합성의 효율은 5%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경우는 효율이 더 떨어져요. 수소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양이 적어요. 얼마나 적냐? 1시간 동안에 빛을 쪼여줬는데 수소 나오는 양이 수 마이크로그램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적죠. 자, 그러면 자연계 거를 흉내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는데 성능이 나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훈을 하나 더 얻자 해서 어떤 걸 했냐면, 요 파트에서 요 파트가 물을 분해해서 프로톤과 산소를 내는 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백질 안에 다음과 같은 금속 이온이 들어있고요. 이 금속 이온은 망간입니다. 망간. 단백질 안에 망간이 4개에서 붙어 있고요. 칼슘이 붙어 있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모방을 해서 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촉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성능도 아주 우수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훈을 얻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냐면 이런 촉매를 개발하게 되면 모든 화학 반응들의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오버 포텐셜이라는 걸 걸리는데 그것의 성능을 오버 포텐셜을 낮춤으로 인해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효율이 낮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의 해답을 이제 자연에서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려운 그림인데요.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PO4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여기 보면 다른 색깔을 가진 것들이 다 망간입니다. 신소재예요, 신소재. 자, 망간 포스페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결정 물질을 만들었고 이것은 자연계를 모방한 물질 중에서 제일 근접한 형태의 망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었고 이것에 있는 어떤 자연계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를 요 시스템, 인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을 최초로 했습니다. 모양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꽃 모양이에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물 안에다가 요 망간하고 포스페이트 그룹을 푼 다음에 또 공정 조건을 잘 잡게 되면 다음과 같이 꽃 모양의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크기가 보면 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굉장히 작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크기가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4 마이크로미터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꽃 모양의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더니 이것이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계산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촉매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를 가해서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는 또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측정했을 때 저희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당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적은 에너지만을 가해서도 높은 양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의 효율을 세계에서 제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망간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거를 자연계에서 모방해서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수소 에너지 시대의 상용화에 어떤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만드는 공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효율이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촉매하고는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신기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 내용들이 쉬워집니다. 자, 어떤 새로운 재료를 요즘 개발하고 있냐면 자연계에서는 망간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간을 기반으로 한 이런 나노 물질을 저희가 합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망간의 원자 하나하나를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처음 보실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망간 원자 하나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아까는 제가 크기가 4 마이크로미터짜리의 신소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요 스케일 바는 얼마냐면요. 5 나노미터예요. 5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5 나노미터의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하얀 점들을 볼 수 있으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원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자를 지금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재료를 저희가 만들었고 이 크기는 한 5나노에서 또는 저는 여기가 8나노미터까지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재료가 이거 하나하나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촉매를 만듭니다. 자연계를 모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금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제 특허를 썼고요. 지금 많은 기업에서 이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제 꿈은 이렇게 자연계를 모방한 재료, 특히 광합성에서 모방한 망간 기반으로 촉매로 해서 앞으로 도래할 수소 자동차의 시대에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저희 랩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과연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융합적 연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어떻게 개발할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지금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만들려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히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레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하고 나서 아, 유레카다. 이런 스토리도 알고요. 많은 사람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관찰할 현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현상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스파클링이라고 표현을 하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멘텀은 과학적인 용어로 운동량이죠. 질량 곱하기 속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에너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새로운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걸 관찰하게 됐고 거기서 새로운 사이언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 랩에서 2년 전에 이제 발견을 해서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았고 네이처에 논문을 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기판이고요. 여기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에 이 이미지가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울상입니다. 여기가. 자, 이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상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과학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기가 한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방울인데 저희가 관찰을 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물방울인데 물방울의 모양이 바뀌죠. 제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어떤 바이오 분자를 넣고 놨더니 물방울의 모양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딱 처음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단백질 구조를 디자인하게 됐고 이 디자인한 단백질이 표면에 자기 정립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어셈블리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물방울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또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관찰에 대한 것을 항상 명심해 두고 항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스파클링이 일어나고 그거에서 새로운 과학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또 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큰 질문. 그 큰 질문에 한 종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될까? What if? 내가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이것을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 등등. 자, big question get big answer입니다. 큰 질문을 가진 사람만 큰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질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what if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박사 때 연구했던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뼈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 뼈의 단면들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혈관이 있죠? 자, 뼈의 주성분은 무엇이냐? 칼슘과 포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어렵죠? 칼슘하고 포스페이스는 PO4죠? 그걸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칼슘하고 포스페이트 화합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구할 때 얘네들의 칼슘 포스페이트 컴파운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이 칼슘 포스페이트 컴파운드에 대한 지식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됐냐? 광합성에서는
아까 망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망간이 중요한데 그거에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줘야 할 때 그럼 과연 뼈에서 존재하는 칼슘 포스페이트의 존재 원리를 망간 기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또는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망간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촉매 재료가 탄생하게 됩니다. 광합성에서 망간에 대한 교훈을 얻고 인공뼈에서 포스페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실들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라. 모든 것을 애정 있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지나칠 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서의 놀라운 과학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과학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Connecting Sphere. 자,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구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자체 하나하나를 다 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구는 3차원이죠. 이 방향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이 하고 있는 주제 자체도 하나의 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재밌는 어떤 머리에서 생각의 방법론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 한 거냐면 저희 연구실에서 있는 학생들의 빅 퀘스천들을 다 하나씩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우기라고 하는 학생이 태양빛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빅 퀘스천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는 성수라고 하는 학생이 생체 모방을 통해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큰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인도에서 온 박사후 연구원이 있습니다. 발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과연 리간드를 조절해서 철 기반 촉매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각각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이들이 각각 연결이 됩니다. 혼자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연결하고 여기서도 연결하고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랑도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 연구실에서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실과 연구실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때도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광합성에 대한 거, 인공뼈에 대한 거, 더 나아가서 뭐 수소 생산에 관한 것들 등등에 대해서 큰 질문들을 만든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연결성을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랩에서 오늘 이제 수소 생산한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또 어디 적용될 수가 있냐면 요 준호라고 학생은 헤모글로빈에 모방해서 CO2를 환원시켜서 CO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팀하고 요 연구팀이 또 새로운 질문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과제들이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구 주제를 찾아가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새로운 어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중요한 매듭을 하나하나 질 때가 필요하고요. 그 매듭에서 그 다음 매듭으로 이뤄갈 때 이런 커넥팅 스피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나면 훨씬 좀 쉽게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오늘은 광합성에서 새로운 재료가 나온 그 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나왔던 어떤 저희가 고민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이 발표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약 20명이 되는 학생들이 같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